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회장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자세한 소식들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은행이 전 현직 경영진들에게 부당한 대출을 해준 의혹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2시부터 손태승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일단 부당한 대출이 골자인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지부터 정리를 해보죠. 일단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서 무려 이제 616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 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었고요. 이제 그 검찰은 이제 거액의 부당대출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지시나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20일과 21일이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이제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됐고 손 전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일단 우리은행이 이제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내준 부당 대출 규모가 400억 원에 이른다라고 보고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손태승 전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 대출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거나 묵인했을 가능성 등에 대한 것이 쟁점일 텐데 그렇다면 법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까요? 아무래도 손태승 회장이 연임한 직후에 부당 대출, 그러니까 대출 규모가 정말로 너무나 눈에 띄게 늘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실은 금감원의 어떤 감사가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은 금감원의 현장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집중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부당대출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대출 서류의 진위 확인이 누락되었는지 또는 이제 담보나 보증의 부적절한 평가 등이 이루어졌는지가 이제 핵심이 될 것이고 보이고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거든요. 우리은행 본사에 대해서도 이제 거기서 어떤 물적 증거들이 나온 것을 토대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수혜를 받은 당사자죠. 손 전 회장의 처남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현 경영진에 대해서도 어떤 수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해당 이제 공범 내지 참고인들의 진술이 어떤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는지도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금융당국이 넘긴 350억 원에 해당하는 부당대출 내용 외에도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어떤 100억 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도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오늘 심사에 좀 반영이 될까요? 일단은 구체적인 규모 자체는 8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해당 이제 금감원의 수사 의뢰 외에 80억 원의 추가 대출도 있었다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손 전 회장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있었다라고 일단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범죄 사실에 그 부분을 기재를 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때 이 부분도 쟁점이 되겠지만 애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본안 사건 자체가 워낙에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소명이 좀 집중이 돼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이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서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오늘 구속 여부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지금 손 전 회장의 이 사건 관련돼서 처남 등 3명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인데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가 2024년 9월에 특경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요.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도 마찬가지로 2024년 9월 27일에 기소가 됐습니다. 이는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성모 전 이제 부행장 또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미 기소까지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죄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더구나 이제 공범들 서로 간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당대출의 수혜자인 처남, 그 다음에 부당대출에 관여한 이제 우리은행 본부장이나 성모 전 부행장의 진술들이 이제 오늘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상당히 유력한 증거로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이제 항상 구속영장 관련 심사에서 구속을 가르는 그 여부를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요. 도주의 우려가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손 전 회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구속 여부에 영향을 좀 줄까요? 사실상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 구속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 이 혐의가 어느 정도는 상당할 정도로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개진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혐의를 이제 부인해서 혐의의 상당성까지 깰 수 있을 정도로 갈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그러나 이미 관련해서 이제 전 현직 경영진이 사실은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고 네. 부당대출의 수혜자인 천안마저도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장 발부에 오히려 좀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확대를 해서 현 경영진으로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 네. 특히 조병규 은행장은 물론이고 임종영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사전에 이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에 검찰에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예. 손 전 회장의 구속 여부가 앞으로의 수사에서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제 손 전 회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은 사실은 상당한 수사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실은 이 수사 모든 타겟팅은 이제 현 경영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압박까지 끌어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현 경영진이 수사 과정에서 향후 이루어질 수사 과정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수사에 좀 협조하다든가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고 이제 손 전 회장이 구속이 되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혐의나 관련자들의 범죄가 행위가 드러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추가 혐의가 확보될 것으로 또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어제였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징역 5년 또 예.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먼저 검찰의 구형 배경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재용 회장 2015년이었습니다.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에 관여해서 예.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이제 주가는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이제 주가는 이제 띄운 혐의로 우리 이제 4조 5,436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3년 5개월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고요. 1심에서 올해 2월 이 회장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당연히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 또한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저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 결심에서 검찰은 이제 1심과 마찬가지로 5년을 구형을 했고 이재용 회장은 뭐 간단히 이제 자신의 최후 진술을 밝히면서 이제 삼성이 이제 국민을 위한 기업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최후 진술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검찰에서 이번 항소심에서요 약 2,300여 건의 증거 목록을 새롭게 제출을 했고 네. 또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새로운 증거들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검찰 항소심 시작하면서 2,360여 쪽의 항소 유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300여 건의 추가 증거도 별도로 목록화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증거 제출을 하면서 해당 증거가 대부분은 이제 이미 기존에 제출된 증거와 동일한 것이고 다시금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항소심에서는 조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외부감사법 자본시장 전문가와 삼성그룹 전 현직 임원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에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해당 증인들의 진술이 이미 조서 형태로 증거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인이 아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러한 증거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좀 곤란한 입장을 보였던 것까지는 확인됐거든요. 예. 다만 실제로 항소심 공판에서 해당 증인들이 채택이 됐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인데 검찰이 이제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거래 착수 그리고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주식 전격 매각 그리고 대금주주 설명자료 이제 배포 공시 등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등 이제 이런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공소장 변경이 사실은 검찰에서는 칼을 빼들은 거거든요. 네.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대로는 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과 증거들을 취합을 해서 새롭게 어떤 칼을 빼들어서 공격을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법조인으로 보실 때 예. 공소장 변경했잖아요. 예. 1심과는 다른 싸움이 될 텐데 네네. 그렇다면 결과가 좀 달라질 가능성도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이 보세요? 공소장 변경의 토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공소장 변경한 기초 자체는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냈던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이제 서울행정법원은 이제 삼성바이오에 내려진 금융당국 제재는 취소하라라고 하면서도 이제 그 재판부가 이제 자본 잠식 등 문제 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사후에 합리화하려 회계 처리했다. 예. 이러한 행위는 삼성바이오의 재량권 남용이다라고 분명하게 판시를 했거든요. 사실 이런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1심에서 이것은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제 무죄를 판단했던 1심 판단과 전면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라서 네네. 이를 근거로 검사가 사실은 칼을 빼들은 거라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판단할지가 좀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지켜봐야겠고요. 네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공학 전환 반대를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동덕여대 상황인데요. 경찰이 이와 관련해서 6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동덕여대 측에서는 접수한 게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또 왜 고소 고발을 하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뭐 고소 고발 개념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고소는 피해자만 할 수 있고요. 고발은 뭐 사실 저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동덕여대 입장에서는 피해자인데 그와 관련해서 자신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한 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6건의 고소 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주로 이제 건조물 침입 혐의 관련된 고소가 주되게 좀 언론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항의성 레컬칠 그 이제 건물과 이제 뭐 그 외벽에 칠했던 레코치가 관련된 수사 의뢰는 현재까지는 접수가 의뢰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접수된 그 사건의 유형을 좀 보면요. 건조물 침입 사건이 가장 많았다고 하던데 예. 그중에 한 사례를 보면 농성이 한창이었던 지난 17일이었습니다. 예. 한 20대 남성이 동덕여대 그 100주년 기념관 1층 내부를 배배한 혐의로 네. 입건이 됐는데 배배를 한 것만으로 침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그 사건 당시를 좀 살펴보면 2024년 11월 16일 오후 4시 40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네. 해당 일자는 당시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재학생들의 농성으로 인해서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더구나 이제 여대지 않습니까? 여대인데 남학생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배회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일단은 1행은 건조물 침입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대법원 판례도 바뀐 부분이 있어서 무단하게 그냥 침입했다 그래서 무조건 침입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침입 방법이 어떠했는지, 그다음에 당시의 의사는 어떠했는지, 어허. 왜 들어간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서 침입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앞서 짚어주셨지만 지금 학생들의 레커칠 시위가 상당히 논란인데요. 예. 이 책임 공방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레커칠과 관련한 신고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 법적인 피해 보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이 동덕여대 관련된 이 시위, 이 집회를 이제 주도하는 주체가 누군지가 사실 좀 불명확합니다. 학생회 측에서도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제 뭐 총력 대응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뭐 집회를 좀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과정에서 사실은 학생들의 총의가 과연 좀 마련이 됐는가? 이 동덕여대 학생들의 대표자로서 좀 이제 사실은 이제 되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는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고 이런 수업 거부의 일환으로 이렇게 라카치까지 하는 것에 있어서 학생들의 총의가 다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학생들에게까지 사실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1차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위원회가 책임을 지어야 되겠지만요. 예. 물론 이 모든 전제는 이제 동덕여대에서 이러한 이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궁할 때 사실은 가능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건 이슈들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